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단기 반등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막 적어주고 계시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설왕설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들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도 괜찮다, 서울에 지금 대세 상승이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배움을 청하는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왜 올라갈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팩트에 근거해서 저한테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왜 리치고 김기원이 서울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든지, 이 10가지 이유를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팩트에 근거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올라갈 거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반대로. 자,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매매가 전세가 동반 폭락이 있었는데, 이때 서울에 입주 폭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 거다. 제발 이런 얘기는 너무 이렇게 진부하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갱신 지금 4년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언제 나왔냐? 22년 7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 7월 달에 이제 임대차 지금 3법 갱신된 지 지금 2년 차 도래하니까 전세가 폭등하고 이게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난리가 났죠. 동반 폭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자, 그 다음에 전세가가 상승하면 이게 다시 또 매매가를 밀어온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대세 하락장이었던 2011, 12, 13년 서울의 전세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계속 올라갔지만 매매가는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부동산은 원래 올라가는 거다. 제발 이런 얘기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또 통화량 풀린 거 대비해서는 아직 더 올라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22년 하반기 급락 전인 22년 7월 달까지도 전부 다 이런 레파토리 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한 90%가 뭐야? 한 98% 이상이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대세 상승장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싸그리 다 틀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얘기로 댓글을 도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김기원이 대세 상승이 오기 힘들다라고 전망을 하는지 제가 10가지 팩트 체크를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즉 사기에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313인데 즉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적으로 매달 313만 원씩 갚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죠. 근데 이게 한때 21년 고점에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얘가 거의 한 370까지 갔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예요? 자, 역사적인 평균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의 엄청난 버블기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저점이 얼마냐면 17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지금 내가 집을 사기에 부담스러워요. 자, 근데 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요? 자, 이거를 각종 특례 정책을 펼치니까.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론, 그래서 대출 기간을 40년, 50년 늘려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많이 낮춰주니까 실제로는 얘가 313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아주 싸게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전히 저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너무나도 지금 부담스럽다. 너무 고평가다. 이게 제 첫 번째 근거입니다. 혹시 반박하시는 논리가 있다, 팩트가 있다, 얼마든지 댓글에 환영합니다. 우리가 뭐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배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둘째는 뭐냐? 자, 월세 수익률이요, 은행 이자보다 못합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예요. 자, 은행에 만약에 우리가 예금을 맡겼는데 은행 이자를 10%씩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은행 이자가 10%면 대출 금리는 얼마겠어요? 12, 13% 하겠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대출 끌어다가 집 사고 사업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러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아마 그냥 은행에서 10%만 놔도 1억만 해도 지금 1년에 1,000만 원씩 이자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마 은행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기준이 이 은행 이자와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는 너무너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시면 요 파란색이 뭐냐? 요게 바로 은행의 예금 이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요, 얘가 2%도 안 돼서 2022년 초반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봐야 너무 이자 수입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요 빨간색, 얘가 지금 뭐예요? 아파트를 월세께서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인데 은행 이자보다 더 높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록색이에요. 얘가 초록색. 요 뒤에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초록색일 때는 은행 이자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월세를 줘서 아파트를 사는 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바로 2021년 말까지였습니다. 2021년 말. 요때가 변곡점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누가 더 높아요? 네, 은행의 예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에 지금 월세 수익률 얼마예요? 1.9%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은행 이자 몇 프로예요? 3.6%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는 가스라이팅, 저금리 시대에 너무나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 부동산 시장이 저는 가스라이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2020년, 21년까지도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시장은 바뀌었다. 지금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전히 적응을 부동산 시장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특례가 지금 2번이나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구입 부담이 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주 작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자, 월세가 어디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죠. 서울이 비쌉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월세 대비해서 아파트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노답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팩트 체크는 뭐예요? 자, 통화랑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보시면 요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 얘가 지금 통화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상향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빨간색이 아파트 시가총액이에요. 요거. 그래서 원래는 통화량하고 아파트의 시가총액하고 어때요? 거의 지금 유사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하면서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금리가 아주 낮아지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버블이 터진 거죠, 이때. 그러면서 뭐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빨간불이죠? 요 비율. 통화량과 아파트 이익 격차가 어때요? 여전히 아주 높습니다. 금융이익이 전보다 더 높아요. 무슨 얘기예요? 풀린 통화량보다 여전히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전히 상승을 얘기하느냐? 자, 이런 데이터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통화량 대비한 인덱스, 그 다음에 월세 대비한 수익률 ROI, 그 다음에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런 거는 못 만듭니다. 저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 것만 제가 지금 12년째 제가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연구한 지만 지금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부동산 전문가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데이터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택구입 부담 지수나 그 다음에 이런 ROI 이런 거는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고평가나 저평가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 없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계속 팩트 체크해 볼게요. 자, 네 번째 팩트 체크. 자, 바로 뭐냐? 실수요만 가지고 지금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세금 환경이 아니죠. 취등록세, 중과세 등이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요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각종 특례 정책을 통해서도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왜? 이미 살만한 사람은 20년, 21년에 영끌에서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 정책을 통해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 정책률을 누구만 산 거예요? 실수요자들. 근데 뭐예요? 2020년, 21년에 엄청난 연끌을 했죠. 수을 한번 짰죠. 23년에 특례 정책하면서 또 한 번 마르주건 짰죠. 그 다음에 2024년에 신세가 특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짰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실수요자들이 진짜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예요? 지금 단기 반등 나오면서 이런 뭐예요? 실수요자들 지금 다 까먹고 있다고요. 자,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언제부터? 9월, 10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 자, 그래서 네 번째 팩트 체크는 뭐냐? 실수요만 가지고는 지금의 부동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기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이 이제 2단계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2단계부터는요, 적용 가상금리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1.5%가 가상금리인데, 이거 25%만 적용되던 게 이제 5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도 추가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25년 7월 정도부터는 뭐예요? 이때부터는 3단계가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대출 유동성이 계속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이 대세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바로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PF의 위험, 그 다음에 연체율 위험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소형 증권사, 그리고 저축은행 이 두 군데가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융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위험할 수 있고 또 누가 위험해요? 건설사들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23년에는 정책을 써서 미분양이 감소를 했는데 24년에 다른 건 뭐냐? 미분양이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분양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네, 부동산 PF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것들이 중소형 증권사, 저축은행, 건설사까지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5월 달에 지금 가장 최신 발표된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했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98.6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안 좋죠? 요때 코로나 터졌을 때. 자, 그 다음에 금리위기 때. 그 다음에 IMF 때. 자, 이때 말고서는 뭐예요? 네, 항상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IMF 때나 금융위기 때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금 경기 동행지수를 보면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어때요?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뭔가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단기 유동성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요때
22년 하반기에 단기 유동성이 한번 하락을 크게 하면서 엄청난 부동산 시장 급락이 있었죠. 근데 요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를 짧게 당겨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지금 단기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뭐냐? M1 통화량과 M2 통화량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비율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M2 통화량 대비해서 M1 통화 즉 훨씬 더 단기의 유동성이 더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시중에 지금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세 상승이 오겠습니까? 이게 8번째 이유예요. 자, 9번째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실질 소득이 지금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이 올 수가 있을까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어떻게 부동산을 사냐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정도가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을 만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 뉴스에 의해서도 1년 전에 비해서 23년에 비해서도 24년이 1.6%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올라가는데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감소하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한다? 아,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다. 매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팩트 체크.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도 지금 불안한 원달러 환율과 감소하는 지금 외환 보유고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얘기나 IMF 때처럼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환 보유고와 원달러 환율을 봐도 그와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IMF 전에 이렇게 환율이 올랐죠? 그리고 문제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금리 얘기 전에 환율이 좀 올랐죠? 그리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어때요? 이때 한번 환율 급등 발작 한번 일어났죠? 최근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환율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IMF 때도 요 전에 외환보유고 요 주황색 차트가 외환보유고 차트인데 금리 얘기 때도 외환보유고 감소했고 최근에도 외환보유고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뭔가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쓰나미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특히 과거에 22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상승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요즘 목소리에 힘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금이라도 서울에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지금 집을 산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최소한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하시는 걸 텐데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대세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좀 무지한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13년째 제가 엄청난 공부를 하고 빅데이터만 연구를 한 지가 제가 9년째 됐고 많은 그동안 알아맞춘 것도 많은데 물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구체적인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저를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죠. 그냥 뭐 통화량이 늘어나요. 부동산은 원래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시장이 뜨겁잖아. 이런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진짜 경청하고 정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걸 제가 포기하고 이 험난한 이 부동산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제가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정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부동산 의사결정에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또 많은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거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경청하고 배울 테니까 구체적인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